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 스스로도 갑질에 대한 인식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과 태움, 왕따, 성희롱 등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부서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한 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인식도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에 68.4점으로 하위 D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들 스스로도 불합리한 처우에 둔감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퇴사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해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시간 외 근무나 과장 채용 공고가 갑질이라는 인식도 약했습니다. 또 휴일 근무와 휴일 체육대회, 회식, 음주 강요 등에 대해서도 갑질 감수성 지수가 70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갑질을 갑질로 인식하더라도 대응은 대체로 소극적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 6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고 인사보복이 두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중심 문화의 영향이 감수성 지수를 낮추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 전까지 각 사업장은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고 괴롭힘 예방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사가 집배인력 증원 규모 등 쟁점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이 타결된 건데요. 이로써 우려됐던 우편이나 택배 업무 차질은 피하게 됐습니다. 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의 사상 첫 파업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 예고일을 불과 하루 남기고 그동안 사측과 협상을 통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확정한 겁니다. 오늘 합의본만큼 결과야 100%는 아니지만 또 국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또 복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편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집배원 2,000명 즉각 증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00명 증원으로 맞섰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위탁 집배 인력 750명과 공무원 집배원 238명 등 모두 988명의 증원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올해 증원 규모 1,000명에 근접한 수입니다. 토요일에도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는 집배 업무도 유지됩니다. 다만 토요 집배에 이번에 증원하기로 한 위탁 집배 인력을 투입해서 도시지역 공무원 집배원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골 지역도 주 5일 근무 적용을 늘려갑니다. 노사는 앞으로 집배원 증원과 우편사업 적자 해소를 위해 세부 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가 예고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비슷한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관행처럼 팽배해 제2의 잠원동 사고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20대 예비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1차 합동 감식 결과 철거 건물에 꼭 있어야 하는 안전지지대, 잭 서포트라는 막대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게 쏠림 방지를 위해 당초 철거 기간 60개를 설치하기로 구청에 신고했던 잭 서포트 비용은 한 개당 고작 7,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설마 무너지겠냐는 안일함이 부른 인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잠원동 현장과 비슷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 감독 결과 최소한의 안전난간 등 미설치와 안전교육 미실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곳이 76%에 달했습니다. 4곳 중 3곳은 사고 위험을 안고 작업을 진행 중인 겁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이 소홀한 데다 비용 절감을 위한 개인 건물주들의 무리한 편법 공정이 만연한 게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빨리 자기는
공사를 마치고 빨리 자기의 사업을 원할 거지만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건축주도 알아야 되겠죠. 지금 건축주가 지금 손해볼 거려 지금 이 현장? 전문가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과 감리 현장 상주가 강제화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현장 관리 감독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기구 협정 위배라는 지적에 일본이 아니라고 맞받자 정부가 국제공조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료 수출 통제로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세계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 점을 강조해 국제적 압력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새로 방점을 둔 곳은 국제사회와의 공조입니다. WTO 분쟁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본이 체감할 대응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디램의 70%, 낸드 플래시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 기업이 생산했고 OLED 패널 점유율도 80%가 넘습니다.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 모두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시 영향권에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공조 방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또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간 논의를 기회로 삼아 일본을 압박하는 국제 여론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이 대한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실무선에서 일본과 접촉해 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일본이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트집잡아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소비자들의 일본산 불매 운동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모든 곳들이 타깃이 되면서 관련 기업이나 가맹점주들도 긴장한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불매운동 리스트에 올라간 편의점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성종 씨는 매일매일 매출 현황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계 브랜드이지만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브랜드고 국내 기업 지분이 절대 다수인데 자신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단돈 뭐 10,000원이 빠진다고 해도 그 타격이 몸으로 체감이 되거든요. 하루하루의 그 매출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린 다수 기업들 역시 긴장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2012년 일본 측과의 지분 정리가 끝났다며 한국 브랜드임을 강조합니다. 다른 생활용품 기업은 브랜드는 함께 쓰지만 로열티는 내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 다른 음료회사 역시 제품 개발, 생산지는 한국이라고 안내문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협업이 일상이 된 지금 무분별한 불매운동이 일으킬 수 있는 역효과를 지적합니다. 원산지가 어디에 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국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불매라든지 이런 걸 통하면은 자기 발등에 자기를 찍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불매운동이 진정한 대일 압력이 되려면 운동에 나선 소비자와 단체들도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하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오름세를 막기 위해서라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건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에 처음입니다. 실제로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인데 최근 강남 음마 아파트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8억 원, 84제곱미터가 20억 원까지 거래됐고 송파의 잠실주공 5단지는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20억 6,8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최고가인 20억 2,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당장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최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자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구체적 시행 시기와 대상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렇게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요. 하지만 로또 아파트 논란이 불거지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새 분양가 심사 기준을 내놓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선 후분양제 도입 검토가 늘었습니다. 허그의 기준을 따르면 주변 대비 분양가를 최고 5%밖에 올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허그를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로는 집값 상승 억제에 한계가 있자 아파트 분양가 직접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후분양을 하려는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데다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재건축 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이 같은 제도는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주변 집값 상승 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를 규제하더라도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른바 현금 부자들에게만 청약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건축 사업이 수익성 감소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오히려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수로 몰리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이었다는 걸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이와 관련해서 한 조사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의 오늘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아직은 양성평등 주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여성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가 됐다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는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란 제목의 통계인데요. 통계청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매년 7월 통계를 통해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는 조사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 양성평등 주간에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성의 고용률은 50.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의 고용률은 0.4%포인트 떨어졌으니 여성의 고용률이 미약하게나마 더 좋았던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남녀 간의 고용률 차이는
19.9%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15년 전인 2003년엔 24.7%포인트였으니 5%포인트 가까이 차이를 줄인 셈이 됩니다. 네, 그런데 고용률이 다소 올랐지만 중요한 건 고용의 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의 일자리의 질은 어떤 편이었나요? 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극과 극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 상용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47.4%를 기록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17.6%포인트가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을 비교해도 10%가 늘어난 54.3%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도 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여성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67만 8천 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 근로자의 41.5%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반면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93만 6천 명으로 26.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전체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4년째 계속 상승 중인데요. 2015년엔 40.2%를 기록했다가 2016년엔 41.1%, 2017년엔 41.2%, 2018년엔 41.5% 이렇게 계속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도 함께 증가한 거죠. 네, 비정규직의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녀 간의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가 있다면 임금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44만 9천 원으로 남성 근로자 임금의 68.8%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꾸준히 격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엔 65.9%, 2016년엔 67%, 또 2017년엔 67.2%로 격차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70%의 장벽은 깨트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시간 역시 여성은 160.1시간을 일해 남성보다 11.9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4.9년인 평균 근속 연수 역시 남성보다 2.5년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 여성이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비정규직도 증가하게 됐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이 때문에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임금 역시 줄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184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천 명이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경력 단절이 된 이유를 살펴보니 결혼이 34.3%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습니다. 또 육아 역시 33.5%를 차지해 이 경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밖에 임신과 출산은 24.1%, 가족 돌봄은 4.2%, 자녀 교육은 3.8%로 이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결혼이나 육아를 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들어 경단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양립이 가능한 직장이 드물다는 뜻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적이고 가사 육아 양립이 가능한 교원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 비율은 76.3%로 이 변함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69.7%, 52.4%를 차지했는데요. 전체 공무원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0.7%포인트가 오른 46.7%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보다 폭넓은 사회 활동을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 단절 여성과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9년 여성의 오늘에서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우대가 아닌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